둘만 있을 때 본인은 5번 정도로 강제추행했다는 사실을 선은숙 씨한테 말을 해줍니다. 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경민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그리고 최정아 대중문화 전문 기자와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고속 결혼 그리고 이혼으로 화제가 됐던 배우 선운숙 씨와 방송인 유영재 씨 이야기입니다. 이혼의 이유가 알고 봤더니 유영재 씨가 선운숙 씨의 친언니를 성추행한 것 때문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이경민 변호사님. 예. 유영재 씨가 검찰에 송치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분당경찰서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를 했었고 피해자 진술 이후에 이제 피의자로 유영재 씨를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하고 났더니 어쨌든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는 혐의가 인정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기소 의견으로 지금 검찰에 송치를 한 거고요. 예. 검찰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받고 만약에 그래도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재판으로 회부가 돼서 이제 뭐 처벌 여부까지 가려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수사권 조정이 조금 된 다음에는 경찰이 송치를 한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다는 것은 혐의가 그만큼 더 입증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경찰 입장에서도 1차적으로 종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불송치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경찰이 송치 결정을 했다라는 말은 일단은 뭐 피해자 진술도 뭐 일관성이 있다라고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뭐 녹취록이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제 증거 관계적으로 갖춰지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보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송치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 기자님. 네. 그 결정적 증거가 됐다는 녹취록이 어떤 내용이에요? 일단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선운숙 씨의 이 변호인 측, 그러니까 법률 대리인 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 내용은요, 이 다수의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유영재 씨가 선운숙의 언니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을 했고 이와 관련된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고 했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선운숙 씨의 언니가 이 유영재 씨에게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녹취록에 유영재 씨가 추행한 이 행위를 인정하고 미안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겼다라고 일단 현재는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이렇게 담겨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유영재 씨가 행위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추행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글쎄요, 이게 제가 여성으로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제가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강제추행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언니가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라는 주장을 유영재 씨가 했다라는 겁니다. 예. 이 변명을 했다라고 법률 대리인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녹취록 내용이 궁금하시겠지만 당분간은 혹은 영영 저는 안 듣는 게 그리고 공개가 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 변호사 측에서는 피해자를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최 기자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것을 뭐 굳이 우리가 궁금해하거나 들어서 이 내용이 알려지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또 하나의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녹취록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도 없다. 이 부분도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장혜민 변호사님. 네. 그런데 유영재 씨가 만약 혐의가 인정이 되면 네. 이게 일반 성추행과는 또 다르다면서요? 맞습니다. 일반 추행보다는요 법정형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반 형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성폭력 처벌법상 친족관계 등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하거든요. 네, 죄명이 다른 건가요? 맞습니다. 일반 강제추행 같은 게 그러니까 같이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강제추행이지만 그 대상에 따라서 가중되는 법조항이 적용이 되는 건데 일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족관계에 의한 이런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돼 있어요. 5년 이상의 형이라는 건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30년형까지 유기징역형은 선고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예. 상당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고 이 인척범이라는 건 당연하지만 법률상 배우자의 언니였기 때문에 여기에선 친족 간에 의한 성범죄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유영재 씨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는 전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성추행 논란이 처음 제기가 됐을 때는 개인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더러운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항변했던 저 해당 영상은 지금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내려진 상태인데요. 이후에 유영재 씨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기도 했는데 검찰 송치에 대해서 저희 뉴스에이 라이브에서 유영재 씨 측 변호인의 취재를 시도했는데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의견을 표명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추후에라도 반론이 있거나 해명할 내용이 있으면 뉴스에이 라이브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유영재 씨 측은요. 대형 법무법인을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네. 그만큼 혐의를 끝까지 다투겠다는 해석으로 봐야 되겠죠? 일단은 뭐 최초에 이제 그 개인 방송에서 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뒤에 어쨌든 이렇게 지금 변호사까지 선임을 했는데 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라고 하거든요. 예. 뭐 이렇게까지 이제 정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이제 대응을 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이제 뭐 이 여론에 좀 부담도 있고 하니까 끝까지 이제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다퉈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가 뭐 억울한 누명을 벗겠다 뭐 이런 이제 심리로 보여지긴 하는데 근데 사실 이제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상 그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넘어서서 이제 뭐 사과를 하는 내용 아까 뭐 그런 의도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예. 그런 어쨌든 사실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뭔가 사과를 하는 내용의 그런 사실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어느 변호사를 선임해도 사실은 뭐 형사처벌 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뭐 지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무혐의를 주장하고 무죄를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피해자한테 사과를 드리고 피해 회복을 해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입장을 선회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예, 구장 소장님. 네. 보도에 따르면 유영재 씨가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이런 내용들이 나왔던 건데 이제 네. 그것이 뭐 우리도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행동을 했던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서 입원을 했다고 보십니까? 네. 뭐 한 개인으로 봤을 때는 이 의혹이 제기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사회적 명성이 훼손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사실 여부는 앞으로 검찰이 이 수사를 통해서 기소 여부가 이제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이 유명인 이영지 씨의 경우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잃었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앞으로 이제 그 수사 단계, 그다음에 기소 여부, 그리고 기소가 된다라면 이 유무죄 판단까지 자신이 거쳐야 될 굉장히 많은 험난한 길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라도 뭐 병원에 입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에이 라이브에서는 선운숙 씨 측 변호인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한 이상 끝까지 싸우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허위사실 비방과 이 악플로 많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 정신적 충격으로부터 좀 많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윤 변호사님. 네. 아까 이경민 변호사께서는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네. 뭔가 승패가 좀 정해져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장 변호사께서도 동의하시나요? 동의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친언니라는 분이 이걸 가공할, 그러니까 거짓으로 지어낼 동인이 있는지,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도 따지게 되거든요. 진술의 신빙성을 따질 때는요. 그런데 동생의 가정이 깨질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을 이야기를 했다는 건 그것이 진실에 가깝다라고 재판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서도 이렇게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게다가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녹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그 당시와 당신이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라는 건 어느 정도는 혐의를 본인도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은 무혐의를 다툰다. 이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렇다면 양형에 있어서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무혐의 방향으로 다툴지 아니면 그냥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할지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직 검찰에 송치된 단계고요. 검찰이 기소한 재판에 넘긴 단계도 아니고 형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는 상황 말씀을 드리고 이 주제는 정리하겠습니다.